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과 세금 5강 시간으로 양도세 세금 폭탄이라는 주제입니다. 주택이 있어도 고민, 없어도 고민인데요. 양도세 관련 세법을 모르고 처분했다가는 진짜로 억 단위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겸용주택 양도차익,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세율, 보유기간 기산, 거주기간 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자의 양도차익 및 수증자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상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증여를 한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가정은 이렇습니다. 증여 당시 주택가액은 5억 원, 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인 모양입니다. 수증자가 인수한 주택의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3억 원이고 당초 주택 취득가 기준시가는 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정일 때 증여자의 양도차익과 수증자의 증여과세가액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은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에서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을 빼면 그게 바로 증여자의 양도차익입니다. 그러면 부담부증여 양도가액과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을 각각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렇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은 5억 원이죠. 여기 5억 원이요. 5억 원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채무액입니다. 이 증여가액은 5억 원이고 채무액은 3억 원이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3억 원이 바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이 되고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이 당초 취득시 기준시가가 1억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1억 원에 대해서 증여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하면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3억 원에서 부담부증여 취득가액 6천만 원을 빼면 2억 4천만 원이 바로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양도차익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었죠. 수증자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요? 이렇습니다. 증여가액이 5억 원이었죠. 5억 원에서 인수채무, 이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빼면 2억 원이 바로 증여세 과세가액입니다. 수증자가 내야 될 증여세 과세가액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때 부모가 내야 될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스스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양도를 할 때 그 주택 가격이 9억 원이 초과가 돼서 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양도가액은 20억 원이고 취득가액은 10억 원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는 없다고 했고요. 자, 이럴 때 고가주택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통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양도가액 20억 원에서 취득가액 10억 원을 뺀 이 전부 10억 원에 대해서 양도차익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 고가주택 전체 양도차익, 그러니까 20억 원에서 10억 원을 빼면 10억 원이죠. 이 부분이요. 10억 원 곱하기 양도가액은 20억 원이죠. 20억 원 분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뺍니다. 그래서 9억 원 초과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도가액이 20억 원이었으니까 20억 원 빼기 9억 원, 11억 원이 되겠죠. 그러면 5억 5천만 원이 바로 양도차익입니다. 양도가액 20억 원에서 취득가액 10억을 뺀 10억 원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억 5천만 원이 바로 양도차익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똑같고요. 단지 소유자가 공동명의인 겁니다. 이 공동으로 소유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계산해내는 방법입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소유자 1과 소유자 2의
각각 지분에 해당되는 만큼을 2번 질문에 대한 답 5억 5천만 원이었죠? 그 5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지분을 곱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소유자별 양도차익은 2억 7,5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기본공제라든지 이런 걸 한 이후에 최종 나온 과표가 단독명의일 때와 공동명의일 때 과세 표준이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른 세율이 또한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동명의일 때가 단독명의일 때보다는 양도세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어려운 점 없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고가의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의 겸용주택 양도차익 계산 방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된 세법 내용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하여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이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 원입니다. 9억 원 초과,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도 한번 보면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외 부분이 상가라고 하면 상가의 연면적이 더 크거나 또는 상가와 주택의 연면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고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클 때는 주택이 더 큰 거죠. 주택 연면적이 더 큰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 상가이고 2층, 3층, 4층이 주택이라고 한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은 세제 혜택이 컸었던 거죠. 그렇지만 2022년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용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12월 말 법 시행되기 전까지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양도해야 유리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일이 기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준공일 전날까지가 입주권이라고 하는데요. 관리처분 인가일부터 준공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가 바로 조합원 입주권 양도입니다. 이때 양도차익 계산은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서 1번과 2번을 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리고 이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지급받지 않은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쨌거나 1번 부분과 2번 부분의 각각의 양도차익을 합하면 그게 바로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입니다. 여기에서 이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추가분담금입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이 부분은 권리가액이죠. 권리가액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이 조합원 분양가죠. 이 부분은 권리가액과 조합원 분양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가분담금이죠. 그래서 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추가분담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리고 안 낸 경우가 있겠지만 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은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로 각각 양도차익이 나뉜다. 그것을 합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개발 재건축 후에 신축 주택이 완공이 됐을 때
그때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해서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됩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차익은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 관리처분 인가일 전을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양도차익을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1번과 2번, 이 1번과 2번을 합한 금액이 바로 재개발 재건축 후 신축주택 양도차익입니다. 다음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5가지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은 이렇습니다. 이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는데요. 이 미등기 양도주택, 그리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 국외에 있는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5가지에 해당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한번 볼까요? 8번째 질문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기간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습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관리처분 인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3년 이상 보유를 했어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기간, 그 기간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해주고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입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이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이 많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1세대 1 입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주택 완성일 이후에 양도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음은 9번째 질문입니다. 1세대 1주택과 일반적인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각각 연 4%씩 최대 10년에 4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기간은 최소 거주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12%와 8%, 2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토지, 건물, 입주권일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 연 2%씩, 그러니까 3년은 6%부터 최대 15년 이상 3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다음은 과세 표준에 따른 기본세율과 조정대상 지역과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올해부터는 이 과세 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조정대상 지역 주택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경우와 6월 1일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 각각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후만 한번 보면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추가,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의 30%포인트 추가, 분양권은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은 60%로 바뀌었고요.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과는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단기보유 과세죠.
1년 미만 주택과 입주권은 40%에서 70%로 바뀌었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 주택과 입주권은 기존과 동일한 기본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주택은 70%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과히 세금 폭탄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6월 1일 이후에 세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금매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을 하신 분들이 매수를 미루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아마도 시장에 나올 물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까지 상당수 많은 다주택자분들은 사전 증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자에서 1세대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1세대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혼돈하고 있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주자 및 배우자, 이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거주자 및 배우자,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합니다. 이 가족 단위에는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 배우자도 포함되는데요.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로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거소라는 것은 이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1세대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입니다. 주소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이죠.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죠. 그리고 이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부터 양도일이죠. 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이 처분에는 양도와 증여, 용도 변경 이 모두가 다 이 처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처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이 보유기간 2년을 새롭게 기산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새롭게 기산하는 게 아니고요.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 말이고요. 여기에서 일시적 2주택자 중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에 다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을 이미 올려놨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새롭게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이 보유기간 기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주택자이신 분들은 해당이 없는데 1주택이 아니고 2주택 이상이었던 분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세금 폭탄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이미 올려놓은 내용인데요. 2021년 1월 1일 현재, 올해 1월 1일 현재를 말합니다. 이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해당 1주택의 취득일이다 라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작년 12월 24일 날 유권 해석을 발표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올해 1월 1일 날 1세대 1주택자였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특례 적용 시에 거주기간 기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1월 14일 날
유권 해석을 발표했었는데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에는 그 최종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기간도 마찬가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라고 유권 해석을 발표했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만 남은 경우에 거주 기간도 새롭게 다시 2년을 기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양도세 관련 6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